가족분들을 모시고 하는 GV로서는 첫 번째예요. 오늘이 예언 아버님하고 김지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우선 앉으시기 전에 짧게 인사를 먼저. 네. 예,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날 바다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영 감독입니다. 오늘 반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반은 진실이고, 감독님 자세가 약간 흐트러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허리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지금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네, 저도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4.16 연대의 단체명이 연대라서 뒤에 연대를 또 붙이기가 이상하군요. 4.16 연대가 연대를 해주셔서 특별히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GV에는 이제 여러 차례 가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부터 하는 거는 유튜브 그러니까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수연 아빠하고 준영 아빠 GV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중복되지 않게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언 아빠께는 좀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차원에서 참사의 본질과 앞으로 진상규명운동의 방향과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에 대한 질문도 물론 받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될지를 좀 잘 공유하고 다지는 시간이 되면 더 뜻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반 관객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시청하게 될 분들도 계셔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예은이 소개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아버님께 예은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은이 아빠니까 예은이는 제 딸이죠. 예은이는 제 딸입니다. 그 외에는 솔직히 소개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 딸. 그리고 17년 동안 저를 내가 결혼하길 잘했고 내가 아이를 낳길 잘했다는 생각을 17년 동안 갖게 해준 우리 네 딸 중에 하나였던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보고 싶은 딸이고, 또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제 딸이 바로 예은입니다. 이거 외에는 더 소개드릴 게 없네요. 조금 이제 주저가 됐어요. 사실은 예언이를 소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나 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나 하는 게 좀 망설여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진실에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하다면 아프고 슬프고 하는 것들을 좀 견디면서 해오셨기 때문에, 다시 또 예언이 영화에서도 보셨죠? 마지막 장면에 예언이 나왔던 거. 이 질문을 제가 먼저, 초반엔 잘 질문이 안 나와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준비해온 질문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조금 뒷전이시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인터뷰가 두 군데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맨 첫 번째 나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 침몰 원인과 구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다 라는 말씀을 앞부분에 하셔요. 그래서 내용을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은 그 말씀이 뭔지를 잘 받아들이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영화를 보셨던 분들,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러실 수도 있는 말씀이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선 왜 그런 인터뷰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나온 사람 중에 우리 감독님들 빼고 나온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 가족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자연스럽지 않나요? 생기기도 제일 잘생긴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 인터뷰를 언제 했지가 좀 가물가물 합니다. 좀 이렇게 실제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맞아 저러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저 얘기 침몰의 원인과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그 전에는 그런 생각 못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2015년 정도까지예요. 시기를 나눈다고 그러면 한 2015년 하반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막 조사 개시를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무렵까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좀 표현하는 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란 무엇이냐를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대외적으로 가족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입장에 주로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정리해서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야 오해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주 초기부터 얘기를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첫 번째,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과 그 책임을 밝히는 것. 두 번째는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 세 번째는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 이 세 가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하반기, 2016년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좀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진상규명 과제 사이에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거꾸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물론 여러 가지 의심과 질문을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확장시켜서 확대를 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2015년, 2016년 특히 특조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그 당시 정부의 아주 집요하고 조직적인 방해를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해를 하지? 표면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건드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집요하고 너무 조직적이었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방해하고 비워서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아주 집요하고 조직적인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방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 유가족들이 맨날 거리 나와서 영정 들고 하고 막 삭발하고 그러니까 보기 싫겠지.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로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왜 이토록 방해를 할까? 도대체 무엇을 가리고 싶은 것일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촛불정국 들어서기 직전에 저희가 내세운 게 박근혜 7시간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만 그게 키 고리일 수 있겠다. 방해하는 이유를 밝히는 그게 7시간 자체의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토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진짜 이유를 밝혀낼 어떤 키, 고리,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좀 전면에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하지 않은 것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도 동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구조를 안 한 건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겠지.
어떻게 일부러 사람 다 죽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안 구했겠냐? 안 구했다는 건 죽였다는 건데, 살인했다는 건데, 에이,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고 공무원들이 썩어도 해경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밝혀진 것도 별로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여기도 몇 가지 좀 드러나게 했습니다만 주로 침몰에 관련된 거니까 구조 부분은 별로 이렇게 다뤄지진 않는데 구조 부분도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감독님이 혹시 허리가 좀 괜찮으시면 그 부분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구조와 관련돼서 벌어진 그날 당시의 상황, 여러분들이 생중계로 지켜봤던 그 몇 시간 동안 생중계 화면 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들을 일일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 영화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결과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구조도 똑같거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소위 구조 세력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를 안 한 건데 구조를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20년 신문을 통한 게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가 혹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도 좀 굉장히 많이 나간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누가 구조하지 마. 구조하면 안 돼. 라고 지시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좀 많이 나갔죠. 굉장히 많이 나간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의 행동이 똑같아요. 똑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영화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 결과들을 쭉 모아서 퍼즐을 맞추고 가다 보니 이거 외엔 가능성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처럼 구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퍼즐을 맞춰 가다 보니까 이거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똑같은 어떤 그 추론의 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연찮게 침몰을 했고 구조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구조하지 못한 해상교통사고가 아닌 게 분명하겠다. 너무나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잖아요. 해상교통사고를 갖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냐고. 그러면 해상교통사고면 교통사고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도 방해하죠. 못하게. 지금도 방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랬을 때 결국 이 세 가지 침몰과 구조, 그 다음에 방해, 이 세 가지의 조사, 규명, 과제 플러스 이 세 가지 과제에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라는 것이 좀 그 질문, 추가적인 그 질문을 물어야만 그래야만 이 세 가지를 특히 앞에 두 가지 침몰과 구조 부분을 서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요 말씀에 덧붙여서 자연스럽게 저도 사실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단순히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상황을 꼼꼼하게 당시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 그것의 총합으로서 내린 결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부분 어쩌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적정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시스템이 부재했으며 무능했고 경황이 없었다. 그 결과이다. 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도. 예를 들면 제 동생, 제 부모님 뭐 이렇게 혹은 제 지인들께 여쭤보면 근데 사실 구조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침몰 원인 조사를 하면서 들여다본 일부 들여다본 거지만 사실 이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분석하면 되는데 구조 문제는 어디선가 아버님이 쓰셨던 대로 중하위 직 공무원들의 고백
내지는 뭐 선원들의 양심 고백이 아니면 굉장히 진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이 침몰 원인 관련해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 가지 있어서 오늘 그 말씀도 조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대체로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적폐 총학 그런 차원에서 침몰 원인을 진단하거나 혹은 분석해 들어가는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조금 분명하게 아버님 생각하시는 참사의 본질에 관해서 조금 짚어주십시오. 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사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했던 것도 아직까지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0% 됩니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참사의 진실이 무엇이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밝혀야 할 진실도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됐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분명히 우리 방해받아 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한 게 누굴까? 하면 모두 대부분이 동의하는, 진상 규명을 바라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진상 규명 방해꾼은 박근혜죠.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관련된 뭐 공무원들, 그 당시 여당 다 포함이 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 뿐만이었을까? 진상규명, 진상조사를 방해한 방해꾼들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 하나였을까? 지금은 이 질문을 좀 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꾼들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물론 여전히 암약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힘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상규명이 돼야죠. 방해 세력이 없어졌으니까. 되고 있습니까? 왜 안 됐을까요? 아직 특조위가 출범을 안 해서? 조사 개시를 안 해서? 뭐 조사 개시하면 일기 때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거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박근혜가 사라졌다고 해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침몰 원인 여기 영화에 자세히 소개 나왔죠. 2014년에 검찰이 발표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2014년에 검찰이 발표하는 그날 저희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 이건 거짓말이라고 저희들은 그 당일날 입장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이 생각한 침몰의 원인이 뭔데?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모르죠 우리도. 근데 분명한 건 검찰이 발표한 그것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세월호를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선체 한번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검찰이 그렇게 발표해놓고 나니까 침몰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을 딱 나열을 해놓고 그럼 앞으로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책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 설령 규제를 완화했다. 그래서 도입할 수 없었던 배를 이명박이 규제 완화하면 세월호가 도입된 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규제 완화 얘기하죠. 그러니 그 대책은 뭐예요? 뭐죠? 규제 강화하면 되죠. 설령 25년, 30년으로 늘린 거 다시 25년, 20년으로 줄이면 그럼 이런 배 안 들어오니까 사고 안 날 거다. 또 하나 뭐죠? 과적이었잖아요. 그럼 과적 못하도록 단속하고
고박 불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무리 과적했어도 이 고박이 튼튼하게 돼 있어서 화물이 쏠리지 않았더라면 이게 침몰 안 하고 다시 복원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대책 다 나왔죠. 그럼 침몰원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규, 매뉴얼 다 손보고 그거대로 지킬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 이러면 끝난 거네요, 이제. 이게 이러한 그 패턴이 지금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조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이니까 얘기하신 대로 가족들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가족이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대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해경이 좀 조직이 너무 작아. 훈련도 좀 잘 이렇게 세게 못 시켜. 알고 보니까 구조 장비도 좀 열악하네. 그러니까 예산 투입해서 구조 장비를 최신식 장비로 좀 도입을 하고 훈련을 특히 이제 인명 구조 훈련도 좀 더 강하게 시키고 그때 그런 반성이 나왔어요. 그동안 해경 같은 경우에 인명 구조보다는 선박 군안 이런 훈련을 더 집중을 한 거다. 그래서 그쪽은 좀 훈련이 부족했다. 그러면 인명 구조 훈련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대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 경악을 제가 금치 못하는 대책인데요. 그 해경들에 대한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더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국민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 줘야만 그래야만 그런 자리에서 온몸을 던져서 구조를 하지. 이거 엉뚱한 얘기 같으세요?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구조 실패한 이유에 대한 대책이 분명해요. 왜? 해경청장부터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까지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 진입 안 했어요? 왜 방송 안 했어요? 왜 사람들 몰려있는 선미를 안 가고 선수에 가가지고 선원들만 구조했어요? 아니 왜 선원인지를 몰랐어요? 자기네들 몰랐다고 하니까. 수많은 질문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은 특히 P123정은 2011년인가 10년인가 몇 년 전에 전국 그 해군 해경 그 구조 군함 훈련 대회에서 1등한 배가 P123정입니다. 그 수많은 큰 배, 함정들 이런 거 다 제치고요. 그 작은 배가 전국 해군 해경에서 1등한 배예요. 그 테스트에서.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선장은 바뀌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던 그 해경들이 정작 세월호 앞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진입도 못했고 승객들은 그 경사로를 기어 올라와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해경들은 경사가 급해서 조타실이 진입할 수 없었다. 그러니 그 대책이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책임감을 불어넣어주면 된다. 이게 대책인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 생존 수영이 세월호 참사의 대책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배에 타고 있던 476명, 죽은 304명 바보 같아서 그냥 누가 나오라고 했건 말았건 관계없이 나와가지고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근데 바보같이 거기 갇혀 가만히 있냐. 그러니 이거는 생존 수영을 만일에 얘를 다 가르쳤더라고 그러면 다 나와서 바다에 둥둥 떠 있었을 거다. 이게 세월호 참사의 대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세월호 참사의 본질,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이 없습니다. 지금 공통의 인식이 없습니다. 각
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공통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날 바다와 같은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물론 이 결론에 대해서 저한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묻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결론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 갑판 위에 있던 컨테이너들이 어느 방향으로 쏠려 있느냐, 기울어져 있느냐죠. 이 영화 보시기 전에 컨테이너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었고 어떻게 흐트러져 있고 어떻게 쏠려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2014년 4월 16일에 생중계로 세월호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360도로 그 장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경이 가서 구조하는 모습도 봤고, 어민들이 모이는 모습도 봤고, 헬기가 2대가 동시에 위에 떠 있고, 바스켓으로 끌어올리고, 고무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저런 방향으로 저렇게 쏠려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냐는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걸?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실체는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15분 20분경부터 배가 완전 침몰할 때까지 그 2, 3일 동안 우리가 생중계로 봤던 그 화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아침 9시 15분부터 10시 반까지 약 1시간여 동안 생중계된 그 짧은 1시간의 화면을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누가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면 결론은 모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쟤네 이상하다.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실체와 본질을 우리가 똑같이 같이 갖고 가기 위해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1시간짜리 생중계 화면을 보세요, 다시. 그리고 그 질문에서 보여주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 우리가 하기 전에 결론이 다 내려버렸어요. 침몰은 그래서 침몰한 거야. 이건 구조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못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구조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뭐 장비 보강하고 규제 강화하고 뭐 인성교육 시키고 훈련 더 시키고 그러면 돼. 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정당화시켜준 아주 강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집약되어 발현한 사건이다. 멋있죠? 이 결론 지금 내린 겁니까? 2014년 4월 16일에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언론, 모든 전문가들이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한순간에 폭발한 사건이 세월호 참사다.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한순간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야 돼.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바꿔야 돼. 무슨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빼고, 해경들은 다 빼고, 사회학자들 나와서 분석하고, 무슨 해양학자들 나와서 얘기하고, 변호사들, 법학자들 나와서 막 분석하고. 세월호 참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명제를 하나 딱 걸어놓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다 내놓고, 이러니 세월호 참사의 대책은 다 나왔다. 이게 지금 현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 명제를 부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갖고 나온 대책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될 과제들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는 건 세월호 참사가 뭐냐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고,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왜 방해했고, 이것을 밝혀야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를 만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설령 규제 강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과적 안 하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만일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거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구조훈련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구조 장비를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하다 놓으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직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대책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취지에서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진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서로서로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진상규명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말씀들을 사주기를 맡고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도 있고 또 영화가 한 몫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런데요. 아마도 이거는 다시 또 말씀을 저희가 들을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 중에 아버님 인터뷰 중에 마지막에 멘트 하실 때 진상규명의 마지막 단추는 국정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부모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죠? 제가 네, 세잖아요. 마지막 단추는 국정원이다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아직 알 수 없어. 그러나 단순 우발적인 이유에서부터 고의까지를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점잖으면서 다수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에 비하면 아버님은 굉장히 콕 찍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단추는 국정원이라고. 뜨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근데 아마도 만약에 고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왜 마지막 단추를 국정원이다 라고 하셨는지 그 취지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것도 얘기할까요? 네. 요새 국정원이 안 잡아가고 있죠? 네. 잡아가도 별로 무서울 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어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몇 차례의 계기가 있습니다. 몇 차례의 계기. 가장 첫 번째 계기, 아주 잔잔한 계기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이거 이상하다 정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계기는 2014년 6월이었습니다. 2014년 6월이 언제냐면 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던, 5월부터 서명받기 시작을 해서 6월달 전국적으로 서명본을 쭉 읽고 서명 제출하고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이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여야와 협상을 하러 막 저희들이 들어가고 하여튼 이 시기였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 5월까지 박근혜는 뭐 이미 다 나왔잖아요. 방송도 나오고 입장도 발표도 하고 눈물도 참 많이 흘리고.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 이렇게 눈을 감지 왜 눈을 안 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2014년 5월까지였어요. 6월 들면서 그 박근혜와 청와대의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제 기준으로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6월 달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자고 요구하면서 하면서 갑자기 180도 변합니다. 이걸 왜 변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법 만드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박근혜가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그걸 믿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면 5월까지는 진짜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도. 이게 어찌 보면 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6월 들면서 그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모든 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여당, 청와대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지? 이게 첫 번째 계기였어요. 두 번째 계기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세월에서 발견된 CCTV, DVR 이 발견된 그날입니다. 발견된 그날 저는 국회에서 농성하고 그때 이제 임원들 회의하고 있었어요. 국회 본청 앞에서. 근데 진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야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CCTV를 발견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 그거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절대로 이거 해경한테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거 판단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위원장 하던 분들 부위원장들 몇 분을 해서 딴 거 하지 말고 진도부터 가라. 여기는 우리한테 맡기고. 그래서 순식간에 출발하여 진도까지 갔어요. 그 과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DVR을 확보를 했습니다. 뭐 우영당 같은 얘기 많아요. 법원에 뭐 우린 증거보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해경에서는 또 어떻게 한다고 법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뭐 우리 뭐 그 당시 부위원장이 가서 뭐 와갖고 뭐 농담하면서 시간 지연시키고 그 틈에 우리가 먼저 법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걸 딱 발견을 한 날 무슨 일이 있었죠? 국정원 지적사가 국정원 지적 노트북도 발견이 됐고요. 그 DVR 먼저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발견하는 위치가 갑자기 DVR이 그 바지선 위에 떡하니 놓여져 있어요. 그 인양하는 과정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대자루에 써여가지고 한쪽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를 발견을 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주 확보를 했어요. 다 빼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그거를 입수해서 그 복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저희는 그때 기대가 컸거든요. 야 CCTV가 침몰 직전까지 화면이 다 찍혀 있을 테니 그걸 보면 답이 나오겠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다 복원을 하고 가장 먼저 사실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비밀로 한 거지만 이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그거 기다리겠습니까? 무조건 빼왔죠. 빼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어디를 돌려봤냐면 제일 끝을 봤습니다. 앞에서부터 볼 이유가 없어요. 가장 끝에만 봤어요. 채널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뭐 몇 번이냐 어디냐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마지막 장면만 보자 하고 마지막 장면만 돌려 딱 틀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아무 이상도 없는 장면에서 모든 장면이 끝납니다.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화면이 정지가 돼요. 모든 채널이. 저는 그거 보고 안 봤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석 달 동안 저희 가족교회 사무실에 장비 설치해놓고 이 워낙 용량도 크고 이러니까 가족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기다 설치해놨으니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와서 밤새다시피 다 봤어요. 근데 저는 딱 보고서 맨 마지막 장면만 딱 확인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에 마지막 장면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장난쳤구나. 장난쳤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지막 장면이 평온한 상태에서 끝난 이유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그 CCTV를 가져다가 거기에 뭔가 장난질을 해놓고 다시 갖다 집어넣었다는 가능성이 오히려 가장 큽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화면이.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아 이상하다.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 국정원 지적사항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쭉 나왔는데 그 노트북 발견된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균이 체포됐죠. 유대균이 뭐 치킨을 시켜 먹었니 뭐 이래 생중계 하면서 그랬죠. 지금 유대균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지금 유대균 어디 있죠? 지금 감옥에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의 원흉 유병헌 일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전국에 그 반상회를 소집해가면서 추적하고 하면서 그 체포장면 생중계하고 이제 세월호 참사의 원흉이 잡혔다고 그렇게 광고했던 그 인물이 처벌 안 받았어요. 법원에서 법이 죄가 없대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기소한 거에 죄가 풀려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국정원 지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던 노트북이 발견된 날 벌어진 일입니다. 이상하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내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을 뭐 기획이라고 하면 또 세다고 그러겠죠. 제가 세다고 느끼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키는 여러 군데 있지 않겠다. 일단 박근혜는 그런 머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사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누가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제 경험상,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렇게 경험 지식에 따르면 국정원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을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입장은 뭐냐면 9시 20분에 YTN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청와대도 9시 20분경에 YTN 보고 왔다고 합니다. 저도 9시 20분에 YTN 보고 왔습니다. 제가 대통령 해도 될 것 같아요. 국정원장을 해도 될 것 같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상하다. 세월호 참사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받은 것을 왜 숨겨야 하지? 그것을 왜 TV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강하게 이렇게 강변을 해야 하는 거지?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국정원이 방송에 중계 나오기 전에, 방송 보고 알기 전에 별도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어요, 사실.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신들이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저한테 가장 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세월호와 또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명쾌하게 내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은 중요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네. 저희 그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아서 사실 이 이후에 이제 아버님한테 더 듣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조금 짧게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잠깐 쉬시라고 거의 지금 달려오셔가지고 혹시 영화에 대해서 감독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감독님께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충동 원인에 대해서 말씀 꼬였습니다. 네, 충동 충돌은 안 원인에 했죠. 대해서 영화를 이제는 만드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지영 감독님께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진도 VTS와 캄보디아 어선이 9시 8분경에 교신한 내용을 보면은 세월호가 충돌했다라는 교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교식 내용도 세월호 침몰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것을 이제 좀 편집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김어준 씨의 파파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설익은 것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게 종합을 하다가 원래 많은 단서들이 모아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컬리전이라는 말을 쓰죠. 관제사가 모터베이스 세월 컬리전이라는 말을 써요. 충돌. 근데 이제 그 승객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승객들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충돌인 줄 알았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나왔던 분도 이렇게 돌았다. 배가 세월호 갑자기 여기가 뱃머리 왼쪽이 스톱되면서 쭉 돌았다 할 때 탔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걸 갑자기 가다가 배가 속력이 급감하면서 휙 돌아버리니까 충돌로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얘기했는데 난 충돌인 줄 알았는데 배 인양도에서 보니까 충돌이 아니네. 그럼 내가 왜 갑자기 멎으면서 휙 돌았던 거지? 그게 참 신기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은 그 교신을 믿고 컬리전이라는 말을 그것도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근데 충돌은 결국은 많은 단서를 종합했을 때 충돌이라는 건 없었다. 이건 이제 거의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판정이 끝났다고 사실은 봐도 되고요. 근데 그 관제사가 왜 컬리전이라는 말을 썼을까? 충돌이라는 말을. 그럼 그 교신에서 뭔가가 오가지 않았나? 충돌에 관한 어떤 신고 비슷한 게 오지 않았나? 충돌로 느낀 어떤 사람이 미리 전화하지 않았나? 이런 하나의 단서일 뿐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은 그런 식이에요. 뭐가 나왔을 때, 종합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 컬리전이라는 말은 실제적 충돌로 볼 수 없다. 그럴 땐 그거 기각시킵니다. 그게 올바르게 과학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우리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했으나 이건 고수해야 돼. 이런 생각 없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선생님. 그 질문하신 분은 설명이 되셨나요? 네. 그 아까 전에 왜 좌측에 네. 좌측에 이제 다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다시 이제 쇠사슬 같은 게 그 배의 무게를 못 견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휘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찾아보고 했더니 뭐 톤수도 맞지 않고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예. 그쪽은 사실 딱 그 얘기예요. 앵커줄이 가다가 이렇게 탁 걸렸을 때 그 앵커줄이 약한 것 같은데 끊기지 않니?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죠. 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충격량이라는 건데 배가 가다가 속도 변화에 의해서 쭉 움직일 때 얼마나 충격을 받느냐 이 얘기가 우선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충격량을 몰라요. 정확한 충격량을. 지금 그 앵커줄 끊겨면 어쩌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속력이 나와야 돼요. 충격량을 계산하면.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속력은 결국 조작된 AIS에서 나오는 속력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랐다. 저도 방송에서 되게 빨랐다고 초반에 저도 한 적이 있다가 AIS 분석을 다 해보고 뒤에 그 무선 통신 기록에서 나오는 그 속력 데이터상 나오는 전송 횟수 리포트 레이스 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 휙 넘어갈 때 14노트 미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노트 미만이기 때문에 13, 12, 11 어느 속력인지 몰라요. 지금 충격량 계산조차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충격량이라는 건 그 힘이 가해진 어떤 시간과의 관계성인데 그 밸런스가 잡힌 애가 받을 충격량은 얼마냐, 얘가 받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저희들도 물리 교수님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그러는데 이건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건 시뮬레이션 해야 나을 상황이지 끊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저희들 과학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 저희도 가설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특조위에서
좀 그런 것 좀 더 정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물으시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반론들, 그리고 계속 3년 몇 개월 동안 됐던 반론들, 그리고 단순 해상 교통사고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 AIS를 근거로 한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충격량 그거 셀 텐데 이럴 때 얼마나 세요? 그러면 속력 제가 얘기를 해보면 결국 AIS 데이터 갖고 얘기해요. AIS 갖고 얘기한다. 두 번째, 반드시 선언을 믿는다. 단순 해상 교통사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그럴듯한 걸 이렇게 들이대는 거 보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선원들의 선의를 믿는다. 반드시 선원이 이렇게 증언했거든. 근데 그 선원들 몇 명이에요? 박한결 3등 항해사, 조타수, 선장 정도 3명 딱 들이대요. 그리고 뭐 항해사, 다 항해부 선원들이에요. 들이댄 다음에 그거와는 다른, 저희 영화에서도 2명 나오잖아요. 왼쪽으로 휙 돌았다고 마지막 순간에. 그게 2분 얘기하잖아요. 그 외에 기관부 선원들이 배는 그 이전부터 이상했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생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검찰,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14년 초반 검찰이 어떻게 조사했냐면 특정 선원 몇 명을 믿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들이나 다른 말을 한 선원들의 증언들을 경험담은 다 무시해요. 그리고 그 몇몇 3, 4명의 선원, 많게는 5, 항해부예요. 항상 항해부 선원의 말을 신뢰하고 다른 생존자들의 경험을 우린 믿지 않겠다. 그 다음에 AIS만 믿겠다. 딱 이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아버님께 1기 특조위, 그 다음에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이제 뭐 몇 달 활동 기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어서 2기 특조위까지 좀 쭉 다 지켜보셨고, 한계도 절감하셨을 거고, 동시에 이제 2기 특조위에 대한 기대 내지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 관련해서 이 참사의 본질에 제대로 다가가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 국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관객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뭐 한계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 집이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가족협회 집행위원장이 거기 가서 집의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이 영화의 결론을 마치 동의하거나 뭐 이랬던 것으로 되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그런 전문가는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솔직히 저한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 온 이유부터 시작을 해야 좀 얘기가 연결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김재현 감독님과 우리 조 PD님하고 좀 뵌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깊게 대화를 한 적은 많지 않죠. 컨테이너에서 조금 했죠. 네, 그때 조금 하고 최근에 많이 한 건 모 장례식장에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한 30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녔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한테 그리고 김어준 씨한테 매우 고마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 이유는 이런 다큐를 만들어 주셔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이들 영정사진, 이제 잘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뜨문뜨문 가끔 만든 TV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뭐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생활하기 어렵냐, 그래서 뭐 뭘 도와드려야 되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한 건 그런 거 관계없고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좀 알려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구조 안 한 것 같아요. 침몰이 이상해요. 검찰 발표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거 믿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조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여튼 어거지 유가족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달고서 어디든지 무조건 쳐들어가서 자료 뺏어오는 걸 할 수 있는데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거 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분석해 주시고 이것 좀 연구해 주시고 그거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두 분이에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해오고요. 우리한테 의견 제시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래서 침몰한 것 같아.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아, 이건 이런 거야. 를 수없이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그런 분들 거의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면 얘기를 안 들어요. 유가족이 뭘 안다고. 안 들어요, 우리 얘기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검찰이 2014년에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거 아니라고 선언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세월호 인양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가 거짓말을 했던 게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고마운 이유는 그런 저희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바랬던 거, 이 사회에 바랬던 거, 전문가들한테 바랬던 거. 근데 이 두 분은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은 전문가 되신 것 같은데 그땐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오죽 절박하면 어쨌든 거의 유일하게 이 두 분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예요. 아무나 줄 수 없거든요. 그 귀한 그 원데이터들을. 그것 때문에 저는 이 그날 바다라는 영화 다큐가 만들어진 게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걸 해야죠. 식물과 구조와 관련해서 더 분석하고 연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하신 그런 질문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하신 거고 아주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받고 계신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제기하셨으니 해결하셔야죠. 답을 내놓으셔야죠. 아니 답을 내놓으셔야 그런데 그걸 넘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 모든 책임을 이웃는 데 떠넘기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고 정부가 내놓거나 누가 내놓은 답을 놓고 검토만 했어요. 검토해본 결과 별 이상 없습니다. 예요. 당연히 이상이 없어 보이죠.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그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용기 있던 행동이었고 판단이었고 전 이런 질문이 지금 다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 여기도 질문하셔야죠. 똑같이 그날마다 나온 게 이거 분명 가설이라고 전제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애초에 가설보다 조금 더 나간 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또 질문하시고 뭐 하셔야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걸 갖고서 또 제시를 해주셔야죠. 근데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그럼 이건 어때요? 라고 보여줘야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같이 뭐 토론을 하든 연구를 하는 뭔가 일어나는데 이게 꼭 결론이 서로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으로 끝나는 경향들이 보게 되다 보니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직 입장에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 특조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특조위 우리 지금 2번 만들었습니다. 1기 특조위, 선체조사위 그리고 3번째 특조위 만들었습니다. 조사 개시는 아마 7월이나 8월쯤 돼야 조사 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조사 개시부터 2년 동안 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 사건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3번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그 해당 정권이 있는 그 시기부터 만들기 시작을 한 거 유례없는 일이죠. 네, 3번 만들었어요.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총평을 하면 저는 왜 특별조사위원회가 무용한 조직인가를 배워가는 시기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2기 특조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기 특조위가 누구보다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지금도 그 입장 변함없고
이기 특조위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서 2년 동안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그거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시간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특히 재난재해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무용한 조직인가를 배워가는 시기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는요, 우리 보통 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수사 권한이 없다. 조사 권한밖에 없으니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진상규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권한의 문제도. 이거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하죠? 국회가 만듭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도 국회가 하는 겁니다. 국회가 어떻게 하죠? 여당과 야당이 추천을 해서 만듭니다. 이건 정치협상,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치협상으로 하는 거고, 위원들끼리, 각 당끼리. 그래서 1기의 선체주세 특조위, 2기 특조위 다 똑같이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이런 방식의 구성 자체가 진상규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회를 아주 선의를 가진 좋은, 예를 들면 박주민 같은 의원들로 300명 채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이 안 하니까 만드는 거죠. 정부가 진상규명 안 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하는 진상규명이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성부터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피해자가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저 예은이 아빠가 센 얘기 너무 많이 하네. 무리한 얘기 너무 많이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한 년 동안 느낀 거. 뭐 위원장이냐, 뭐 조사관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해당 참사나 재난재해에 대해서 그게 왜 일어났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그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참사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왜 그런지는 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특조위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수사권, 기소권은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기 특조위는 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특조위가 구성부터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놓고 왜 이기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위들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실체와 본질을 그나마 제대로 보고 있는 집단은 특조위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요. 뭐 박근혜 때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죠.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검찰총장도 바뀌었고요. 제가 4.6 때 문무일 검찰총장님도 잠깐 뵙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때 굉장히 진실 어린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예. 그럼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실체와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특조위가 필요한 그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개념,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가 아까 길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미 결론 내려놓고 그런 대책이 이런 거고 이런 것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본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구조 안 했다고 전제를 해놓고 수사해도 밝혀질까 말까인데, 이거를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고 전제를 해놓고 수사를 해도 그걸 밝힐까 말까인데, 이건 과적 때문이야. 이거는 해경들이 조금 검사들이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도 아빠로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때 선원들을 그렇게 탈출했으면 안 되는데, 해경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놈들 정말 벌 주고 싶으면 내가 정말 벌 주고 싶은데, 그런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를,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을 특조위가 보완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중심과 방향을 잡고, 그리고 검찰의 전담수사팀, 감사원의 전담감사팀이 적극 협력해서 함께 조사하고 수사하고 감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검찰 감사원 지휘권을 특조위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얘기 같은가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현 정부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만들어내야만 덮어버리고 꼬리 자르고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진상규명이 아니라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진상규명까지 나갈 수 있다. 또 그것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를 얘기한다고 해서 특조위 필요 없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중심과 방향을 잡고,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 즉 이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적극 협력해서 조사와 수사와 감사를 병행해 나가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조위 또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되면 만들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든 만들 건데, 근데 그러면 좀 안 되지 않나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정부 바뀌었으니까 잘 될 거예요가 아니고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잘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까?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이 정부가. 마지막, 최종 목적은 이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최종 목적은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완성해내고,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나서는 특조위, 국회나 정부 여기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러한 유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별도의 국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감사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때 무슨 중대본 만들고 검대원 만들고 현장 대응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조금 더 나간 얘기니까 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핵심은 역시 그 피해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주제 하나하나가 1시간씩 가야 되는 얘기라서 제가 오늘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만, 그래도 아버님도 좋으셨나 보니까 그래도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게 막 열성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끊기도 그렇고요. 특별히 따로 마지막 말씀을 안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비워줘야 되니까.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자. 그리고 진행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 행동이 필요하면 댓글이라도 달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상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